대법원 판결로 그 다른 재판들이 또 영향을 받는다 이랬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도 지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상근 기자 그저께인가 KBS 밤 11시 하는 거 프로그램 네네. 거기 봤는데 네. 옷도 멋지게 하고 전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들여보냅니다. 제 자체를 들여보낼 아니 수가 여기 없어서. 올 때는 그냥 뭐 예? 집에서 입는 듯한 그 점퍼 그렇죠. 같은 거 입고 오시면서 네. 파자마 차림으로. 네. 그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KBS에서 예. 제 몸에 맞는 옷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코디를 해준다고요? 네. 특수 제작된 입고 들어갈 거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예. 네. 알겠어요. 제작비 없으니까. 네. 그런 것까지는 뭐. 예. 자, 코너 그때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가볍게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확진자 2명이 또 추가가 됐어요. 7명이 됐습니다. 그죠? 네. 7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1명을 추가 확인했다고 네. 밝혔습니다. 28세 한국인 남성이고요.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지난 23일 저녁에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했었는데 이 기침도 있고 관련 증세를 보여서 보건소 조사 결과 우리 유증상자, 증상이 있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바로 어제입니다. 저녁에 확진이 돼서 서울의료원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서울 의료원이 그 보라매 공원 옆에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두 분 혹시? 정상근 기자. 네. 위치요. 서울의료 위치는 제가 잘 네.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건 확실한데. 알겠습니다. 저 청취자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중랑구에 있습니다. 중랑구에 중남부에. 있어요. 네. 그 특히 이제 우리가 7번째 이제 확진자가 생겨서 격리 치료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특히 그 중에서 6번째 환자분이 이제 2차 감염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그분의 따님이 또 이 충남에 있는 태안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주목받는 분이 6번째 확진자 분인데 이 확진자 분이 50대 남성인데요. 이 중국을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예. 세 번째로 감염된 그러니까 세 번째 확진자와 식사를 하고 감염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뭐 그만큼 이제 바이러스 전염력이 강하다는 의미도 되고 또 이 세 번째 확진자가 발견되기 전까지 이 6번째 확진자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이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뭐 지금 뭐 알 수 없는 그 조사 기간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좀 지금 알려진 바로는 좀 위험한 것은 이 6번째 확진자의 딸이 어린이집 교사인 네. 것으로 좀 알려져서 그러니까 딸이 이제 어린 딸이 아닌 거예요. 어린이집 그렇습니다. 교사예요. 성인이죠. 네, 성인인데 얼마 전에 또 설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접촉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한 셈인데 이 충남 태안군의 어린이집 교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친과 접촉을 한 후에 3일간 출근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감염 증상은 없는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해당 어린이집은 휴원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6번째 이 확진자 이분은 3번째 확진자는 그 명지병원에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잖아요. 네네. 이분하고 이 설 전에 네네. 강남 어디 음식점에서 같이 점심을 먹었다는 분 아닙니까?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2차 감염자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서울시 그 박원순 시장께서 정부 대응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쓴소리를 했던데요. 네, 박원순 시장이 뿔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2015년 메르스 때도 빠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에서 상당한 또 불만을 드러냈던 것이 박원순 시장이었거든요. 예, 이제 그랬죠. 정부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워낙 또 외국인들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이 박원순 시장은 이 정부가 늑장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또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외국인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자체 인력을 꾸려 직접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라고 했는데 특히 이 지적했던 부분이 어제 저녁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죠. 7번째 환자가 확진됐는데도 예. 즉시 공개가 안 돼요. 이 서울의료원에
격리 조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동선에서 이게 서울시에서의 활동 반경이 있는 건데 이 감염병을 잡는 특효약은 투명성이고 신속성이라고 늘 강조해 왔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그랬고 이 박원순 시장의 긴급 대응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또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네. 또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대중교통 버스 안에서도 이 각각 창마다 내리는 출입문마다 개인 예방에 대해서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 스티커 다 붙였죠. 아이 서울유 이 포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을 해서 서울시만큼은 아주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어떤 이걸 공개하지 않고- 시내버스는 운전 기사석 뒤에 마스크 그 함도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럼요. 무료로 하나씩만 가져가라고. 그렇죠.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서울시의 모습에 대해서는 서울 시민들도 상당히 호평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끝까지 함께한다. 네. 네. 아까 청취자분들께 서울시 의료원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10여 분 정도께서 4433 운명이다님 네. 많은 분께서 중랑구 신내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엔 중국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중국이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뭐 20-30명씩 사망자가 생기고 있으니 오늘 새벽 사이에는 더 43명이 늘어가지고 200명이 넘었더라고요, 중국에. 네, 뭐 200명이 넘었습니다. 뭐 확진자도 이 후베이성 같은 경우에만 몇천 명이 늘어나가지고 아마 중국 전역을 종합을 하면 이 9천 명이 넘을 것이다. 거의 좀 이런- 10,000명에 육박하는 숫자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10,000명이 육박을 하고 이제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212명으로 현재까지 집계가 돼 있는데 이게 212명. 네, 이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발표도 뭐 나오는 즉시 또 구문이 되어버리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 세계보건기구 WHO 네.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그렇습니다. 공중보건 비상 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거든요. 조금 초기 대응에 대해서 지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워낙 좋은 WHO 사무총장이 되다 보니까 좀 중국의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 아니냐 네. 이런 또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 비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7천 뭐 한 8천여 명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 상당수는 중국 내 확진자다. 네. 그래서 독일, 일본, 베트남, 미국 등 이 8건의 사람 전염 사례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비상 사태를 선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예. 일각에서는 때늦은 건 아니냐 좀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늑장 대응의 그 비난을 하면서 역대 6번째 비상사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인터내셔널 컨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인터내셔널 컨선인데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미 5번을 선포했었고 이번을 포함하면 6번째가 됩니다. 네. 앞서서는 2019년 콩고 민주공화국에 들어보신 병명일 텐데 에볼라 이때 선포를 했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 네. 예. 근데 비상 사태이긴 하지만 이게 뭐 권고에 그치고 예방과 감시의 강제력이 또 없다. 그리고 그렇죠. 아까 배 수장께서도 얘기한 것 마냥 중국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게 교역 이동은 네. 제한하지 네. 않는 걸로. 그 물자와 그 사람의 이동이 사실 중단을 시켜야만이 국제적인 명분을 갖고 그래야만이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은 좀 중국 눈치를 보는 그런 비상사태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청취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오전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6시 아침 6시에 귀국을 한 거죠, 김포공항에. 6시쯤 출발을 해서요. 8시쯤 도착한 거죠, 8시쯤. 8시쯤에 김포공항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예. 이 그 전- 이후의 상황 짤막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네, 뭐 전세기에 우리 국민 367명이 탑승을 했고 이 김포공항에 도착한 이후에 다시 한번 검역 절차를 거쳐서 이 중에서 한 18명이 발열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비행기에서는 12명이 이 발열 증세가 비행기에서 나타났다고 하고요. 네. 또 이후에 이제 6명이 추가로 나타나서 일단 18명이 지금 병원으로 간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저 중계되는 화면 잠깐 봤는데 네네. 그 칼기 옆으로 이제 그 방역복 입은 검역 요원들이 있고 교민들이 이렇게 진료를 받으면서 조그만 버스로 셔틀버스로 이동하잖아요. 네네. 그럴 그렇습니다. 때 앰뷸런스 한 대가 막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18분이 생긴 걸
이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앰뷸런스가 와 있었구나. 네. 나중에 알았어요. 이미 뭐 우한에서 3차례 정도 검사를 했었는데 그리고 2시간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 사이에 또 18명이 유증상 증세를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이에는 이제 12명이 이제 유증상을 보였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 6명이 추가로 또 증상이 하여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8분은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네네. 나머지 분들이 이제 그래서 아산하고 진천으로 이제 네, 나눠서, 네. 네. 이 100명이 진천으로 갔고요. 이 나머지 분들은 아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아산 진천의 지역 주민들 뭐 그분들 마음 뭐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만 반대 구호도 외치시고 바리케이드도 치고 그랬는데 오늘 상황이 다 역전됐어요, 그죠? 네, 철회가 됐습니다. 이 여론이 국민 여론이 우리 국민이다. 우리 국민인데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네.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일부 언론에 좀 지나친 보도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아산 시민, 모든 진천 국민의 의견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만큼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배방맘, 우리가 아산이다. 우리가 충분히 실실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 네. 이렇게 또 감동적인 그런 내용도 SNS를 타고 흘렀었는데 SNS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뭐 사진으로 저도 보도 그럼요. 사진 보니까 네. 거리에도 네네. 같은 국민입니다라든가 이런 아름다운 이 현수막 걸려 있는 게 사진에 찍혀 있더라고요. 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반대한다라는 이 현수막도 꽤나 많았는데 예. 그 오늘 이 아산 분들, 그 진천에 이 반대를 하셨던 분들도 모두 이 현수막을 철회를 하기로 사진 하고. 철거하셨다고 그러고. 네, 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을 이제 막지 않겠다, 반대하지 않겠다, 예. 편하게 쉬시다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를 했습니다. 그 진천의 송기섭 군수인가 이분은 그 교육원 앞에다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거기서 진물을 보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양성조 충남도지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우리 교민들과 함께 있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아산 교육원 앞에다가 예. 네네. 예, 거기다 이동 사무실 차리겠다고 그랬고요. 하여튼 진천 아산 주민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 또 감염병 확진 예방 하시느라 힘쓰는 검역 요원들 또 대한항공 승무원 여러분들 네. 정말 모든 분들 감사하고 한번 좀 감사의 박수를 한번 치는 건 어떨까요?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입니다. 그 제안하신 대로 박수 한번 네. 치면서 네. 자, 감사의 박수니까요. 네. 네, 두 번째 무게 뉴스 뭘로 했습니까? 네, 혼란 속의 보수. 보수 네. 보수 통합. 그렇습니다. 자, 보수 통합 논의하는 혁신과 통합위원회 오늘 통합 일정 추진한다고 나왔던데요. 네, 이 박형준 위원장 중심으로 이 보수 중도 세력의 통합을 유도하겠다라고 선언했던, 이 통합신당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했던 이 혁신과 통합위원회가 이 대국민 보고를 했습니다. 했어요. 네, 지금 조금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오늘 이제 참여 세력들을 공개하고 이 통합정당의 추진 일정 등을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온 것만 좀 얘기를 해줘 보세요. 네, 일단 좀 관심을 가장 모으고 있는 이 참여 세력들의 범위는 이런데요. 네. 이 자유한국당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창당한 전진 4.0당 그리고 이제 장기표 위원장이 만들고 있는 국민의 소리 창당준비위원회 그리고 뭐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는 이 바른미래당 안철수계로 분류되고 있는 하지만 안철수 전 의원이 선을 긋고 있는 이 문병호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예. 그리고 김영한 전 국민의당 사무총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부 한 5개 세력이에요, 그러면? 네, 뭐 거의 나눠보면 이제 좀 그런데요. 전부 다 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개인 자격으로 참가한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통합보수 신당 같은 경우에는 2월 초께에 이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 뒤에 다음 달 이제 중순께 출범을 시킨다라는 이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2월이래 봐야 뭐 내일이 2월인데요, 그죠? 네네 그렇죠. 이제 뭐 1월 다 간 거고 네. 이제 2월 왔다고 치고 2월 중순께쯤 하겠다. 네네. 예. 근데 이 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저 보수 진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합이냐 중통합이냐 대통합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소통합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데 폭넓은 대통합은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해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무게 있는 통합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네, 무겁지 않다라는 가벼운 것인데. 통합이다. 그렇죠. 이 우리 공화당도 당장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안철수 전 대표도 이 중도 통합에 보수 통합에 참여하는 것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이죠. 한국당 내에서도 회의론이 나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여기에 네, 출연해서 오늘 아침에 저도 들었어요. 네, 통합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보수 대통합보다는 중통합, 소통합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김용우 의원 뭐 얘기도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말이죠. 황교안 대표하고
공천관리위원회 여기에 뭐 또 삐걱대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이 자유한국당이 공천관리위원회를 김용호 위원장 중심으로 출범을 시키면서 이 황교안 대표가 전권을 맡기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며칠 전 이 황교안 대표가 신의 한 수라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공천이 잘못되면 최고위원회에서 제재를 할 수가 있다. 이 공관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럼 처음 얘기를 얘기하고 했습니다. 좀 달라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정권을 맡기겠다는 거랑 뭐 전혀 다른 말이 나온 셈인데. 김용호 위원장의 첫 일성이 공관위원장 맡으면서 한 얘기가 네네. 자기한테 황교안 대표가 정권을 위임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관위원장을 맡게 됐다 그랬는데 네. 그랬죠. 손 떼라. 예, 그랬더니 황교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 나중에 최고위에서 제재할 수 있다 공관위를.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뭐 아니다. 당연히 삐걱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김용호 위원장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공관위 부위원장을 맡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판단, 그러니까 공관위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것은 누가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을 하면서 네. 그 자체가 이 황교안 대표가 공관위에 전권을 주기로 했다는 말과 완전히 배치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공관위가요. 이 역대로 보면은 대부분 정당의 공관위에 사무총장이 참여하거든요. 완전히 손떼기 하려면 사실 사무총장은 대표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그러겠죠. 대표의 의견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부 인사로 해야 되는 것이 맞았던 것이죠. 예. 그리고 한 여론조사에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 차기 대권 주자 2위 이런 조사가 놀라운 결과가 있더라고요. 나왔습니다. 이낙연 물론 이번 조사뿐만 아닌데 그 이전에도 보기를 주지 않은 조사에서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1위는 이낙연 전 총리가 32.2%로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 경북을 뺀 전 지역에서 선두 결과를 보였고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 황교안 대표를 뭐 앞질렀다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이는데 헤드라인 자체를 이 관련 보도를 한 신문은 앞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치가 얼마나 나온대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8%, 10.8. 황교안 대표 10.1%. 그러면 그다음으로 0.7. 그렇죠. 이걸 오차도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전문가 배 소장 이거 네. 어떻게 읽어야 돼요? 0.7% 차이. 0.7%요. 네. 그냥 안 읽는 것이 낫죠.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이랬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명이 동률 그렇게 보면 돼요. 예, 그러면? 이 조사는 세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007명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유무선 RDD 전화조사였고요. 응답률은 10.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배 소장님. 네. 그 조사 방식 개요 있잖아요. 네. 그 집에서 혼자 이렇게 읽는 거 연습해요? 연습을 하는데 저절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그냥 근데 돼요? 저는 부디 대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군요. 네. 좀 짧게 읽을 수 있게 꼭 배려를 좀 해주시면 근데 좋겠습니다. 그거 안 읽으면 네. 무슨 잘못 생겨요? 잘못 생깁니다. 뭐 벌 받아요? 배 소장 못난 놈.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이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대법원의 직권 남용 가이드라인입니다. 아, 이거 어렵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 신문 기사를 정독을 했는데 전면에 걸쳐 있는 건데 네. 되게 어렵더라고. 읽고 또 읽고 그랬는데 좀 그래서 쉽게 좀 설명을 이걸 좀 좀 해줘 보세요. 박지훈 변호사를 전화 연결해야 되는 건 아닐지 하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직권 남용은 인정을 한다. 예. 그런데 의무 없는 일 했는지 해당 여부는 다시 따져봐야 된다.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예. 거예요. 의무 없는 일을 예. 했느냐 안 했느냐.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바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과 관련되는 것인데 블랙리스트 사건이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되는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권 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좁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는 해야 될 일을 범위를 넘어서서 하는 것을 이제 직권 남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네. 이 배 소장이 네. 제가 DJ인데 마치 배 소장이 DJ인 것 마냥 막 진행하려고 그러는 거. 그거 직권남용이죠. 많이 상처가 됐나 보네요. 네. 아니 쉽게 얘기하자. 두 번 다시 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의무 없는 일은 그 일이 그래도 좀 할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다. 이런 성격이 조금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직권남용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넘어갔을 때 이럴 때 직권남용 아닌가 좀 폭을 좁히자. 그렇게 해서 이
상고심에서 심리 미진하고 또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블랙리스트입니다. 근데 이 블랙리스트 몇 번씩 얘기하세요? 블랙리스트를. 네, 블랙리스트와 옷도 관련해서는 까만 옷 입고 오셔가지고. 네, 제가 지금 직권 남용 안 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서울 고법의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하여튼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네. 예, 의무 네. 없는 일에 대한 범위를 다시 한번 판결해라. 자 정상은 기자. 네. 대법원 판결로 그 재판 다른 재판들이 또 영향을 받는다 이랬어요. 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도 지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재판의 핵심 내용은 이 직권남용죄가 형법 123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하여금 누구에게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네. 그러니까 TBS로 예를 들면은 네. 그 라디오국의 이제 김경래 PD가 네. TV국의 다른 PD에게 네. 그 배종찬 소장 나오게 하지 마. 이거는 직권남용이 맞다. 그러고도 네. 남으실 분이죠. 네. 왜냐하면은 이것은 그 배종찬 소장의 그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니까요. 네, 그런 적이 많았어요. 배종찬 소장은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못 나가게 했으니까 했다. 김경래 이거는 PD가. 직권남용이 맞다. 하지만 그러면 저 네. 김경래 PD 이제 방송 끝나고 저쪽 가야 되겠네. 네, 이게 네. 다 진짜로 받아들이시네요. 네. 근데 너무 리얼하게 얘기를 하나요? 아니 사례로 드는 네. 거니까. 근데 그거는 직권남용이 맞다. 하지만 만약에 이 라디오국 PD인데 네. 이 TV국 PD하고 우리 같이 누군가를 뭐 동반 출연시킬까? 라디오국 PD는 TV에 누굴 출연시킬 권한이 없잖아요. 예. 근데 방송을 하다 보면은 누구 뭐 동반 출연시킬까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뭐 자기의 직무에서 벗어난 일을 좀 하더라도 이것은 통상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늘 있는 일이기 PD끼리니까 때문에 네. 네. 이런 기획회의 할 수 있다. 그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이 대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례를 들어주니까 아주 쉽게 네. 이해가 짝짝 특히 되고. 그 김경래 부장을 사려던 건 참 그렇죠. 좋네요. 그러니까 더 싸고 하다. 확 와닿네요. 네. 하고하다. 근데 근데 다음에 또 그런 사례 있을 때 김경래 네네. PD를 볼모로 해서. 알겠습니다. 네. 그럼 쏙쏙 와닿네. 근데 이제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 다른 이제 공무원, 그러니까 법관들로 하여금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했던 내용이고 네.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같은 경우도 좀 공무원들끼리의 좀 얘기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시간 마무리할 시간 돼서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이른바 문학의 이것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 판결 내렸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인물들을 관리기 위해 작성하는 감시 명단 이것이 뭘까요? 존커벨 힌트 주세요. 까만 리스트. 까만 리스트. 네, 까만 거 좋아하죠, 정상근 기자. 아, 네, 좋아합니다. 영어로는요. 네. 블랙 목록 막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여보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힌트 주라 그랬지. 정답을 주시면 어떡해요. 예. 리스트는 그리고 명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유명한 작곡가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도 있어요. 리스트. 아무 반응들이 없으세요.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상품도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부러워요? 부럽습니다. 네. 자,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